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조연구원의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이 AI 에이전트와 플랫폼인데요. 그에 앞서서 사실은 에이전트가 실현되고 또 플랫폼이 원활하게 인공지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 이슈이고, 그 데이터 이슈에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제약 사항들이 이 개인정보라든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정보나 혹은 저작권의 문제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는데 왜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과는 다르게 이 생성형 AI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다량의 학습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학습을 하기 좋은 환경은 이제 웹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죠. 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언어 모델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웹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너무나 최신의 정보이고 너무나 추세를 파악하기 좋은 굉장히 수요 친화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학습은 일정 부분 데이터들을 다 라벨링을 붙이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량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어서 그 웹상에 공개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웹에서 전체적인 그 크롤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건 개인정보고 이건 저작권에 해당이 되고라고 하는 것들을 걸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행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거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하고 저작권의 문제를 조금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개인정보 같은 경우 SNS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개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혹은 게시글 같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과연 학습 목적으로 내 정보들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 모호해지는 거죠. 그럼 SNS에서의 데이터들은 사람들이 요즘 관심 있어 하고 또 이슈가 되고, 또 최근에 이를테면은 감기약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감기가 많이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추세 파악도 되고요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정보들을 가져다가 인공지능 학습 내지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개인정보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작권은 생성형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사람의 어떤 창작물 같은 것들을 거의 유사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생성을 해내다 보니까 그 원 데이터, 학습에 쓰이는 원 데이터들이 분명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는 유사 동일한 것들이 산출이 됐을 때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하나 논의가 되는 거고요. 또 유사 동일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학습 데이터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논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에서 지금 개인정보 문제와 저작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것들은 이 장표에 하나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2016년 알파고 등장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능 내지 정부가 얼마만큼 더 투자할 것이냐가 논의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GPT가 나오면서부터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사람의 것과 거의 유사 동일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 돼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규범으로서 규율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서 먼저 깃발을 꽂은 건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EU AI 액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재작년 재작년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이 각 국가에서 발의가 되고 또 논의가 되고 어떤 경우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미국은 이제 인공지능 규제법이 없다라고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주법 단위에서 한 4개, 5개 주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규제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콜로라도 주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 뭐 이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 부분 주법을 통해서 이미 인공지능 규제법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먼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계엄 비상계엄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그 기본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하위 법령이나 연성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러면 인공지능 생태계에 있는 개발 사업자들 그리고 이용 사업자들 그리고 이용자 또 영향을 받는 자까지도 수범 주체로 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1년 동안 많은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6년 1월부터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제재 규정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유예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법적인 규율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이 생성형 AI가 가진 그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 데이터 자체가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졌고 이게 논의 초기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가협회라든가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창작 영역에 종사하는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저작권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출판물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음악도 있을 거고요. 영역이 다 다릅니다. 특수한 특징들이 있죠. 이를테면 음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 저작권자는 굉장히 유리한 게 저작권 수익률을 너무나 명확하게 징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리밍 같은 것 통해서 이제 그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 스트리밍 베이스로 저작권자들이 매달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받을 수 있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영역은 굉장히 협상이 쉽습니다. 저작권 신탁단체라고 하는 음악 콘텐츠 협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그 노래들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제공할 건지를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조금 더 용이한 거죠, 협상을 하기에. 반면에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보면 물론 디지털 베이스 이미지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림은 작가가 작품을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평가받아서 뭐 많지 않은 건수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작가들하고 이 해당 작품들에 대해서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상하기도 곤란하고 가격을 매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성형 AI 관련해서 저작권 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대부분은 이미지 영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개별 권리자들이 각각 이용 허락이라든가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구조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와 관련된 지금 저작권 소송들을 보면
대부분 권리자들이 지금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성형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 이미지 모델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상당 부분 픽셀들의 조합이거든요. 디퓨전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특정 그림에 대해서 노이즈를 매기고 그 노이즈를 다시 푸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명령 프롬프트 베이스로 굉장히 내가 원하는 내가 요청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술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픽셀들이 조합된 거고 유사한 이미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유사하게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도출된 것이 맞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 저작물을 가져다가 사용해서 유사한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침해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의거성 입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확률적으로 비슷한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소송에서 소송을 이기기가 어려웠고 예를 들면 이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지브리풍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브리풍의 어떤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사진을 넣고 지브리풍으로 스타일 변환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문제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스타일 모방 자체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또 대상이 아니에요.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가수로 치면 창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처럼 작가의 화풍을 따라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가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침해물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률적인 분포일 뿐이지 이게 어떤 침해의 의도성을 가지고 도출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지 소송들에서 실제로는 그 권리자들이 패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난맥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입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또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학습용 개발,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규제 특례를 인정을 해서 그 목적의 처리까지도 인정을 하는 형태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목적의 처리라고 하면 판매도 가능하고 뭐 결합 분석 이거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허용이 되는 거고 이거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하면서 쌓여 있는 주행 데이터라든가 운행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엔 또 영상 정보도 들어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쌓여 있는 정보들을 지금 현재에는 기업들이 추가 알고리즘 개발이나 학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이고 어디까지 마스킹 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어느 정도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습의 성능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목적에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의안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작권 측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이 웹상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블로그 글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긁어왔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 이용에 해당돼서 면책인지 여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TDM 규정이라고 해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이 그렇고 또 유럽도 그런 관련 규정을 오토합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가 공정 이용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TDM 규정 면책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TDM 규정을 도입을 하는 국가들의 특징들을 보면 디지털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이 텍스트와 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면책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정보 분석 및 해석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던 웹상의 정보들을 크롤러 로봇을 통해 가지고 긁어가는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긁어가는 정보들이 만약에 경쟁 사업자를 제한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어떤 성과를 모방해가는 행위에 해당이 되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톰슨 로이터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 톰슨 로이터스가 운영하는 그 법률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렉시스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있는 정보들을 긁어가서 유사한 법률 정보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크롤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가지고 경쟁 사업자에 대한 침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기어때라는 기업이 야놀자에 이어서 뒤늦게 출발한 후발업자였습니다. 숙박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어때가 야놀자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라든가 숙박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져갔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이용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목적 자체가 경쟁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크롤링과 관련해서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많은 판례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냥 웹상에서 정보나 아니면은 뭐 전문 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 그 메타가 이제 라마 개발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엔트로픽이 개발했을 때도 전문 서적들을 대부분 학습의 자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엔트로픽 사건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가 2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문 서적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학습을 시킨 케이스고요. 하나는 돈을 주지 않고 불법 토렌트 같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경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법원이 돈을 주고 구매한 전문 서적을 학습한 거는 공정 이용으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엔트로픽이 사실은 그 합의금을 준 걸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후자의 경우, 즉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을 시킨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짙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사실은 엔트로픽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을 정식적으로 주고 구입한 전문 서적을 학습했을 때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이 하급심 판례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메타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공정이용으로 봤어요. 그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적법하게 구입한 자료들을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용으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서
문체부가 이제 공정위원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금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재판상 항변 사유로서 면책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작권 침해는 맞아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활용은 이용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지 않았으니까 침해가 성립이 되는데 재판에서 나는 침해는 했지만 이건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공정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부가 과연 해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체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정이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이 공정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행정부가 일정 부분 공정이용에 관한 해석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작업이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처럼 이제 전문 서적을 학습을 하는 경우 아니면 음악의 경우에는 AI 커버곡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미 LMM 모델들은 해외 외산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아직 LMM 모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FM 모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 하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권리자 위주로 가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는 소비자 친화적인 그 서비스 모델 개발에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S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스페시픽한 특화된 도메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규제적인 접근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지금 국내 법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도 그렇고 저작권도 그렇고 이 대부분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를 주장하는 구조의 법률 쟁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목적 구속의 원칙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에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목적에 부합돼야지만 그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정보를 제가 예를 들면 동의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내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하면서 공개된 글을 게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개된 글이 어떤 목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냐라는 것은 추정적인 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엠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그 법원이 공개하는 판결문 같은 거 있죠. 거기 보시면 판사가 있고 소송 대리인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변호사의 어떤 승소율이라든가 어떤 사건에서의 특정 판사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 자료들을 판매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법원이 이게 개인정보 침해인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 공개된 정보의 어떤 공적 성격 여부하고 그리고 추정적인 의사 이 사람들이 그 정보들을 왜 공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판결문 자체는 되게 공적 성격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이 더 우선하다라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SNS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퀘스천이 붙을 텐데 이건 판례는 없습니다 아직.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공적 성격의 사람은 거기서 노출시키는 정보들이 공적 성격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분을 교류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시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달리 판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적으로 올린 게시글이나 정보들을 만약에 퍼갔을 때는 이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 법률 해석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 내가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범위 내에 구속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서두에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영역에서 굉장히 EU의 법을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럽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산업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앞서 있다 보니까 유럽은 자꾸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규제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DMA라든가 DSA, 그다음에 GDPR 그리고 EU AI 액트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규제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이 EU의 규제법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GDPR에서 일정 부분 이 GDPR은 유럽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DPR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뭐 권리 규정 같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뭐 설명 요구권,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 이동권, 데이터 포터블리티라고 하는 권리.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신용정보법의 전속 요구권이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이제 마이데이터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특징을 보시면 다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왜 권리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유럽의 시민들은 거의 다 미국의 서비스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 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유럽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정보 주체한테 권리를 강화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로 하여금 너한테 이 정도의 강력한 권리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이쪽으로 이전해달라 혹은 뭐 설명해달라 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강하게 권리를 부여를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법에 2023년에 들어온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1항을 보시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에 휴먼 리뷰를 거치지 않고 처분 행위까지 내려지는 경우들. 그러니까 여기서 처분은 이제 행정청이 내리는 게 처분인데 민간 서비스로 치면 최종적인 결정과 통지와 서비스 적용까지가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 채용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했는데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을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내려버려서 합격 불합격까지를 통지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채용에 입사 지원한 면접자가 저는 인공지능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평가받지 않을래요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누구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누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채용을 받겠다라고 하면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모어해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실은 도입하지 말라라는 어떤 권고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용해서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마지막에는 사람이 최종 검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통지를 해라라고 하는 게 돼서 이건 다분히 산업이나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약간의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항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지만 하위 법령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개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는지 여부하고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가중치나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어떠한 모델 방식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안내하기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설명 요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개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들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판례 설명드린 것처럼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NA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들도 요거 역시도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명 정보는 유럽에서 받아들인 제도거든요. 이제 GDPR에서 받아들인 제도인데 한국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명 정보 제도를 기업이 알아서 가명 처리를 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명 처리를 하고 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보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또 폐기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 가명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긴 프로세스들을 거치고 사용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례 규정도 지금 현재 발의안에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추진 과제로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추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의 경우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단계에서 문제가 있고요, 인풋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인풋 단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냐면 모델 개발을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할 때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더니 특정인의 권리자의 저작물과 유사 동일한 침해물이 도출이 됐다, 생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인풋 단계에서의 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풋 단계는 조금 명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등록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웃풋 단계에서의 쟁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결과 산출물들은 저작물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공 편집이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어떤 설계 도안이나 시안을 뽑았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작물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파를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다 말풍선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붙여서 웹툰이라든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람의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앞으로 새로 생긴 부분이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등록할 때 쓰도록 하는 양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워터마크가 다 붙어야 돼요. AI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서비스 하면은 도출될 때 AI라고 하는 표식이 붙잖아요. 이제 법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불펌을 하거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사람이 가공해서 편집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건 알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걔는 저작물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AI라는 표식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퍼가면서 출처 표시를 안 하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침해 주장을 통해 가지고 침해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국 판례에 있었습니다. 중국 판례에서 사람이 엄청 가공을 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생성물을 불펌해갔는데 그거를 이제 침해 신고를 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풋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용 규정의 판단 기준 보시면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하고 종류 및 용도, 그다음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1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과 3번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법원이 생각하지 않아요. 1번은 뭐냐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변형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은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고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작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해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요. 이건 다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변형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화가가 특정 화가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하는 경우, 이건 같은 이용이잖아요. 이건 변형적 이용이 아니죠. 그래서 산업적 목적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변형적 이용을 미국은 공정 이용으로 많이 봅니다. 다만 영리적인 행위는 고려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리 행위를 전제로 해서 구글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스캐닝을 떴어요. 공정 이용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스캐닝을 떠놓은 다음에 권리자가 허락하면 디지털화된 그 그 이미지 파일들을 넘기는 형식으로 구글이 상업용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저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용 허락받고 디지털화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사안에서 공정위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변형적인 이용인지 여부가 4번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은 그 특정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아까 말한 렉시스 법률 정보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톰슨 로이터스 사건에서 그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학습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4번에서 떨어지겠죠. 공정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뒷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들은 그래도 다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발표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학습용 데이터에 있어서의 어떤 법 규범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마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결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